안녕하세요. 해커스 국어 강사 양효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2019년 서울시 시험 자 9급 여러분 보고 오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의 해설 강의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를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국가직이나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자,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알려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A책형이고요. 1번, 의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왜냐면요. 그 전까지는 의문의 체계나 혹은 의문의 변동에 관련된 것들은 예시 단어를 주고 거기에서 이 의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1번 문제에서는요. 이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 숙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지식형의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이 답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문 하면 의문의 종류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다라는 사실 명확하게 아셨으면은요. 네, 답을 찾아내기는 우리가 없었을 듯 싶습니다. 자, 먼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의문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의문의 종류에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었잖아요. 분절 의문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 등이 분절 의문에 들어갔었고요. 비분절 의문은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단음, 즉 소리의 길이죠. 소리의 길이나 혹은 소리의 강약, 그리고 소리의 고저 등 모두 다 분절되지 않아도 비분절 의문으로서 의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오답이 되고요. 자, 2, 3, 4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의문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자, 최소의 유의적 단위라고 하는 의문의 정의를 잘 설명을 해줬죠. 최소 대립상을 통해 한 언어의 의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성의 아와 종성의 미음은 모두 다 동일한데요. 그런데 이 두 글자가 초성에 있는 기역과 비읍이 다르다라는 점을 통해서 두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이 변별적인, 즉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비읍 서로 다른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의미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럼 기역, 비읍 모두 의문에 속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짝지어지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다 같고 이렇게 다르게 짝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최소 대립상을 통해 한 언어의 의문 목록, 어떤 것들이 이 의문으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의문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번에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초성에도 비읍, 종성에도 비읍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밥, 똑같은 비읍으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상 이 초성의 비읍과 종성의 비읍은 살짝 그 발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초성에 있는 비읍은요. 터트리면서 밥. 자, 터트리면서 비읍 소리를 낸다면 오히려 종성에 있는 비읍은 이 입술을 머금으면서 비읍 소리를 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근소한 차이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은 비읍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주 조금은 미약하게 다르지만요. 하나의 의문으로서 비읍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자, 4번. 의문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볼 수 있다. 네, 한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언어적 체계로서 인정하는 것을 바로 의문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 관념적과 추상적인 특성의 반대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소리를 내면 바로 음성을 바로 우리가 구체적이고 이 개별적인 기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1번만 오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2번. 다음 문장 중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정답은요. 1번이었습니다.
볼게요. 금융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하나의 문장이 들어갔죠? 자, 주어는요, 금융당국은. 그리고 서술어는요, 내다보았다.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 이때 예측하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주어가 앞문장과 지금 앞에 서술된 문장과 동일하죠. 금융당국이 내다본 것이고요. 금융당국이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주어일 때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문장으로서 쓰인 거고요. 자, 2번 보시면은요.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이 대립되는 혹은 병렬적으로 구성된 이 두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부분의 서술어가 바로 없다입니다. 자, 신청인의 서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작성 내용의 정정이 없다는 말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 구절에도 우리가 서술어를 넣어준다면 작성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자, 혹은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가 자, 앞뒤 구절의 문장의 구조도 일치하죠? 네, 올바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 볼게요.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옳지 못한 문장이라고 골라내셨을 때는 뒤에 부분 보여집니다를 가장 먼저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보다라는 말에서 보이다 그리고 어디다가 함께 들어간 이중피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면은요, 보입니다. 피동 표현은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라는 거. 자, 보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문장이라고 찾아내셨을 텐데요. 조금 더 이 작은 부분까지 같이 찾아내면요. 다시 한번이라는 부분이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의 단위 명사에 번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다시 한 번. 자, 이때 한 번은요, 붙여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4번 보시면은요.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자, 앞문장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연습을 쉬지 않은 그 주체가 누구인지 바로 주어가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라고 문장을 고쳐줘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자, 정답은요. 1번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3번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은 자, 속담과 한자성어, 특히나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는요. 직렬을 막론하고 꾸준히 한 문제 이상씩 등장하는 영역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속담도 속담이지만 우리 이 한자성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겠죠. 자, 정답은 3번인데요. 1번부터 이 한자성어의 뜻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자, 하로 동서는요. 하로 동서는 조금 생소하셨죠?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 자, 여름에는 하루가 필요가 없고요. 겨울에는 부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충의 빙을 보시면 여름의 벌레는요. 의 빙, 얼음을 믿지 않는다. 자, 여름의 벌레는요. 이 얼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혹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굉장히 식견이 좁은 태도를 말합니다. 자, 우물 안의 개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견이 좁은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죠. 설중송백은요. 자, 눈 속의 송, 백, 즉 소나무 잣나무를 자, 눈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소나무와 잣나무는요, 눈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자, 이것은 이 소나무와 잣나무의 이 사철 푸른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기 위한 한자성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4번.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복수 표준어는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서울시 시험만 보더라도 1번 문제로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이 표준어로 인정받은 것들, 기존의 표준어로 인정받았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014, 15, 16, 17, 18년 그 사이에 새로이 표준어로서 인정받은 것들 그리고 복수 표준어로서 인정받은 것들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울시 직렬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암기를 필요로 하는 문제였는데요.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었다면 정육점 아닌가? 혹은 푸주간 아닌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요. 정육점이라고 쓰거나 혹은 그 정육점을 자, 옛말로서 표현할 때는요. 푸주간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육간이 틀린 표현이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5번. 보기에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로마자 표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당연히 맞춰주어야 할 이 진도를 나가면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포인트들이 있었죠? 먼저 첫 번째, 기억에서 드러났는데요. 오죽헌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했을 때 오주컨이 됩니다. 자음 축약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축약 같은 경우에는 용언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체언에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H를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진도상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었던 예시 단어로 묵호 기억나시죠? 그리고 집현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축약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자, 우리가 축약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 피읍으로 적어주지 않았었죠? 집현전도요. 자, 오주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주컨으로 발음되지만 축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죽 자, 그러면요. 컨이 아니라 이 사이에 H를 넣어줘야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김봉남. 김봉남 같은 경우에는 성과 이름은 띄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 띄어줬고요. 특히나 이 이름 부분에서는요. 음절과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붙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네, 옳게 잘 써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음운 변동 현상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디귿의 설릉. 자, 제가 지금 발음한 것과 같이 선능이 아니라 설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선능처럼 읽어서 NN으로 넣어줬지만 실제 발음은 설릉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리을리을이 연속이 되면 우리 LL로 집어 넣어줘야 한다는 사실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능으로 지금 써놓은 디귿도 잘못됐네요. 자, NN 대신에 LL로 넣어줘야 한다라는 거. 자, 리을 보시면은요, 합떡. 발음은 된소리로 합떡으로 발음됩니다. 하지만, 자, 된소리 되기 역시 이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니까요, 떡이 아니라 덕으로. DEOK로 옳게 넣어주었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요. 김봉남과 합덕을 옳게 넣어준 니은리을 3번이 됩니다. 자, 6번.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시의 모습을 우리 어떤 이 국어로서 해석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한자 그대로 실어놨죠. 그리고 또 제목조차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단 첫 구절만 읽어보았다고 하더라도 공무도화가구나 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었겠죠. 자, 공무도화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서사시이다. 서사시다라고 했는데요.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남편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내의 정서를 노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서를 위주로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서사시가 아니라 서정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서사시, 서정시로 바꿔주어야 하고요. 한시와 함께 번역된 시가가 따로 전한다. 한시의 형태로만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3번.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속으로 뿌듯했거든요. 자, 왜냐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정리할 때 이 문학 작품은 다른 요소들보다도 특히 이 부분이 포인트다라는 식으로 여러분께 콕콕 집어드렸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그대로 문제에 실렸었죠. 자,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만약 출제자라면 분명히 물의 이 상징적 의미가 변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 포인트로 삼을 것이다 라고 수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했을 때는 그 물은 사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님이 그의 물을 건너셨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이별.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이 물이 죽음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동일한 물이긴 하지만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계속해서 변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세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대로 나왔죠?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 4번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4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단심과, 정몽주의 단심과와 조금은, 네, 이 유사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7번. 보기의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 문학에 대한 강의를 할 때 2018년, 네, 국가직도, 지방직도 모두 문학작품 두 작품을 엮어서 함께 하나의 문제로서 출제가 된 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많이 연습해 두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가작품과 나작품이 실렸습니다. 자, 임 그린 상사몽이 임을 그리워하는, 우리가 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걸리는 병을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꾸는 꿈, 상사몽이 실솔에 넋이되어, 자, 실솔 고전시가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귀뚜라미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실솔이 등장했을 때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가을의 계절감과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솔에 넋이되어 가을철, 역시나 나왔죠? 가을철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자, 그러면 이 가라는 시에서는요, 임과 지금 이별해 있는 상태에서 나를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보겠대요. 님에 대한 다소의 원망의 정서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져서 접동새에 넋이되어 이화핀 가지 속잎에 쌓였다가 밤중만 살아서 우리 님의 귀에 들리리라. 자, 우선은 제가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접동새였습니다. 자, 접동새 같은 경우는요, 고전시가에서 접동새가 등장했을 때는 한의 상징물, 즉 한의 정서,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는 상징물로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특히나 접동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자, 먼저 자규, 그리고 귀촉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소쩍새, 그리고 두견새까지 같이 기억해 주어야 한다라고 항상 강조했었죠. 왜냐? 이 5가지의 새들이 등장했을 때는요, 전부 다 한의 정서, 즉 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의 정서, 애상적 정서 함께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접동새에 넋이되어 이화핀 가지, 백꽃이죠. 백꽃 등장하는 거 보니까 나시에서는 계절감,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화핀 가지 속잎에 쌓였다가 밤중만 살아서 우리님의 귀에 들리리라.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서도요, 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님에게 다가서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그려냈네요. 자, 그러면 가장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기억, 실소리였죠? 귀뚜라미를 뜻한다. 네, 너무나도 쉬운 선지였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라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자, 임과 이별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써내려간 시였으니까요, 임에 대한 그리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접동새는요,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 촉나라 촉. 자,
총나라 사람이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이 전쟁에 끌려가게 됐을 때 나는 내 고향의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늘 염원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가 된 것이 바로 귀촉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귀촉 들려서 귀촉도라고도 한다. 접동새를 또 귀촉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꼴 자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소쩍새는 두견새와 같은 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접동새와 같은 이름 귀촉도 나왔죠? 자, 가나의 작가는 모두 미상이다. 우리가 시조를 정리함에 있어서 모든 시조의 이 작가들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속어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1번, 2번, 3번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확신을 가지고 4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8번.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 2, 3, 4번에 이 단어의 형태를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의 의도는요. 루블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단어의 원형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가팔라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형이 가파르다입니다. 가파르다. 자, 그리고 모잘라서 같은 경우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모잘라서 모자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2번을 찾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자, 모자르다가 아니라요. 모자라다입니다. 모자라다. 자, 3번에 불살라서 같은 경우는요. 불사르다가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올발라서 자,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하죠. 올바르다. 올바르다. 자, 그럼 보셨을 때 가파르다 어간이 르로 끝났죠? 그리고 불사르다 르로 끝났고요. 올바르다 르로 끝났습니다. 자, 어간의 끝이 르로 끝났을 때 그 뒤에 아나 어를 집어넣어서 루블 규칙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블 규칙은요. 어간 끝에 있는 르가 빠지고 대신에 리을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파르다, 가팔라서 뒤에다가 아서를 붙였더니 가팔라서 됐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모자라다에다가 만약에 아서를 붙였다면 모잘라서가 아니라 모자라서가 됐겠죠. 자,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불사르다 아서 붙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루블 규칙 불살라서 맞고요. 올바르다. 자, 아서 붙이면은요. 루블 규칙 일어나서 올발라서 맞죠? 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마도 우리 9급을 보셨던 분들은 이 한자어의 구성 혹은 어근이냐 접사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조금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꼼꼼하게 쉽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장. 자, 느리다 길게 들렸대요. 그리고 하산 내려오다 산에서. 자, 그럼 길게 산에서 서술어 뒤에 둘 다 부사어가 들어가 있는 구조. 맞죠? 네, 쉬운 한자였기 때문에 1번은 쉽게 패스. 자, 2번 인간과 한국인의 이는 모두 어근이다. 조금 헷갈리셨을 법한데요. 먼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인과 간 둘 다 모두 어근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는요. 한국인의 인. 사람을 의미하는 접사 인입니다. 자, 한국인, 외국인, 혹은요, 프랑스인, 혹은 종교인, 이때 붙는 인은 모두 다 어근으로서의 인이 아니라 접사로서의 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벌써 나왔죠? 2번. 우정, 대문의 구성 요소는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자, 비자립적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질적 뜻은 있지만 혼자서 쓰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아이에게 붙어서 쓰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우정과 대문이래요.
보시면은 우정에서 정 같은 경우에는 홀로 잘 쓰인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 같은 경우에는요, 벗을 의미하는 우는 홀로 쓰이는 경우가 없고요. 우정, 우애와 같이 다른 어근과 다른 단어와 붙어서 쓰이는 비자립적 어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문 같은 경우도요, 무는 혼자서 쓰일 수 있지만 대는 무엇이 크다라는 의미로서 다른 어근에 붙어서 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의 구성 요소로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맞죠? 자, 4번 보시면은요. 시시각각, 명명백백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반복합성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런 반복적인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요. 째깍, 째깍이라고 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A, B, A, B.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복 합성어를 만들 때 A, B가 반복되는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시시각각 명명백백 보시면은요. A, B의 형태가 반복되는 우리나라의 형식과는 달리 A, A, B, B가 반복되는 형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유어의 반복 합성어 구성과 서로 다르죠? 네,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요. 2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띄어쓰기 정말 많이 연습했었잖아요. 아마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띄어쓰기가 항상 오답률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우리 해커스 학생들, 특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분들은 너끈하게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자, 이때의 길은 10길, 한 길. 지금 보아도 단위명사, 즉 의존명사로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단위명사에서는요. 앞에 있는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아이와 띄워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길, 한 길 잘 띄워줬죠. 자, 그리고 물속이 지금 붙어 있는데요. 물속은 물의 안이라고 하는 의미의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정답이 1번부터 옳은 문장이 나왔죠? 2번 보시면은요. 데칸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자연지물명 같은 경우에는요. 붙여서 써야 합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의 지물명 같은 경우에는 붙여서 쓰는 것이었고, 그리고 외국의 이 자연지물명 같은 경우에는 띄어서 쓰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띄고 산이라는 식으로 띄어서 썼었는데요. 자, 개정이 되면서 헷갈리지 않게 우리나라의 자연지물명과 외국의 자연지물명을 모두 다 붙여 쓰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데칸고원 붙여야 되겠죠? 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요. 이 부분 개정됐으니까 꼭꼭꼭 외워두십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데칸고원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만큼 자랐구나. 자, 만큼. 정말 수도 없이 연습했던 아이인데요. 자, 만큼은요. 조사로서 쓰일 수도 있고 의존명사로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죠. 앞에 채연이 와 있으면은 이때만큼은 조사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앞말과 붙여주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주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용언의 활용형이 온다면 예를 들면 먹을 만큼만 들어가세요 라는 식으로 먹을 용언의 활용형이 온다면 그때는 예쁘게 띄어서 의존명사로서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4번. 이번 행사에는 쓸모있는 주머니 만들기를 하였다. 자, 누가 봐도 어색했죠? 주머니 만들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자, 주머니 띄고 만들기 해줬어야 맞는 표현이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요. 1번이었습니다. 자, 11번.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형태소에 관해서 수업을 했을 때 제가 강조했던 점은 분명 숨어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된다. 즉, 탈락되거나 혹은 축약된 형태이거나 혹은 이 동음 탈락 같은 경우 아나 어가 왔을 때 탈락시키는 동음 탈락 같은 경우가 형태소 세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바로 직전에
전날에 제가 형태소 연습해 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불현듯 떠오른 떠내려갔다. 자,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떠내려갔다. 자, 한번 해볼게요. 떠내려갔다 같은 경우에는 합성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합쳐졌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뜨다, 그리고 내리다, 그리고 갔다가, 자, 가다죠? 가다가 합쳐진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풀면은요. 떠는 떠 그대로 하나의 형태소가 되지 못하고요. 뜨다의 뜨, 그리고 어미의 역할을 하는 이 두 개가 뜨어가 만나면서 의탈락이 일어나서 떠가 된 거잖아요. 형태소 분석할 때는 다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뜨어, 그리고 내리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갔다 같은 경우에는 가다에 중간에 이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아시 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가 됩니다. 뜨어, 내리어, 가았다. 자, 그럼 총 개수 세면은요. 네, 7개가 되죠.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따라버렸다. 자, 따라버렸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늘 기본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따르, 그리고 버렸다는 버리다겠죠. 그러면 버리, 다. 자, 총 개수 세보시면요. 5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이요. 빌어먹었다. 자, 빌어먹다라고 하는 건 구걸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빌다와 먹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먹, 역시 마찬가지 선어말음이 분리해주고요. 따 해서 5개. 그리고 여쭈어봤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기본형이 여쭙다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생분들이 많았는데요. 여쭙다라고 하는 기본형도 있지만 여쭈다라고 하는 기본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쪼개면 여쭈다의 여쭈, 그리고 연결어미로서 어가 왔고요. 그 다음에 봤다도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보았다. 자, 여쭈, 보았다. 그러면 5개.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보시다시피 정답 1번. 7개로 가장 많은 것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 자, 12번.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불규칙 활용을 알아보시려면요. 이 기본형의 형태에서 우리 아나 어를 붙여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묻다 기억나십니까? 묻다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는데요. 묻다의 의미가 크게 3가지가 있다. 질문하다라는 의미의 묻다도 있고, 그리고 이 옷에 묻다라고 하는, 얼룩이 졌다라고 하는 이 묻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땅이 묻었다라고 하는 그 묻다. 총 크게 봤을 때 3가지 종류를 우리가 본다면 이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질문하다의 묻다 같은 경우, 만약에 어서를 붙이면요, 묻어서가 아니라 물어서 디귿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조, 별표 수없이 쳤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대로 나왔습니다. 묻다. 자, 보시면은요, 묻다는 라는 식으로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불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덥다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어를 붙여보면요. 더워가 되죠. 자,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이 비읍 불규칙. 자, 낫다 같은 경우에는요. 낫다, 나아. 자, 병이 나았대요. 낫다, 나아. 그러면 시옷 빠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시옷 불규칙. 자, 근데 놀다 같은 경우에는요. 놀다, 놀아라고 했을 때, 네,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답은요, 깔끔하게 4번 나오죠. 자, 13번. 보기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성산문의 이 수양산 바라보며 라고 하는 시조였는데요. 네, 이 시조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죠?
시조를 정리할 때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이 아무래도 고전 시가의 모든 갈래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시조이다. 특히나 시조에서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시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꼭꼭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이 시 정리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수양산. 중국에 있는 수양산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양대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법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집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제는요, 백의와 숙제, 즉 은나라의 충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은나라가 주나라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배고파서 아사에서 죽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인용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고사 인용이라고 한다. 자, 그대로 들어가 있죠. 먼저 성산문의 시조이기 때문에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맞죠? 네. 2번 중위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유, 너무 감사하게도 그대로 나왔어요. 수양산이 바로 중위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의숙제와 관련된 이야기,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복수?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는 아니고요. 나는 백의와 숙제, 그들에게 비하지 않을 만큼 내가 훨씬 더 그들보다 이 지주와 절개 그리고 충절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너무나도 쉽게 걸러지셨을 거고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14번. 보기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선도라는 작가의 이 보길도에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탕으로 지었던 어부사시사. 자, 총 40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 연시조였죠. 자, 보기 보시면은요. 우는 것이 뻐국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자, 요 내용만 봐도 벌써 춘하, 추동 각각 10수씩 이루어진 40수 중에서 어느 부분인지 콕 집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뻐국이 그리고 버들숲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봄의 계절감을 잡아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어라 나오는 거 보니까 이어라는 저어라였죠? 4수 아니면 5수라는 거죠.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춘사의 춘사사였습니다. 자,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요 부분에서는 실제로는 어촌의 집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개 때문에 집들이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주객전도를 좀 기억해 주자라고 했었고요. 맑은 깊은 소에 온갖 고기가 뛰노는구나. 굉장히 특이하게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초장과 중장 사이에 후렴구,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후렴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중장과 종장 사이의 후렴구는 40수가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장과 중장 사이의 후렴구는요. 출항부터 귀양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었죠. 자, 요렇게 이 춘사사의 내용만 봐도 사실은 선지가 모두 다 걸러집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6구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초장, 중장 사이의 후렴구, 중장과 종장 사이의 후렴구를 모두 다 뺀다면 정확하게 3장6구 이 시조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죠.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우는 것이 뻐국인가, 부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 두 구절이 짝을 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법도 맞고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자, 앞부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 때요. 우는 것이 뻐국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했을 때 뻐국이의 울음이니까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푸른 것이 버들숲이니까 시각적 이미지. 자, 그러면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청각과 시각, 즉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라고 정리해드렸었는데 그대로 나왔죠? 자,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4번, 3번, 2번이 모두 다 맞았어요. 자연 풍경에 대한 이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인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15번입니다. 보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는 자, 보기에 이 시가 조금은 생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을 통해서 시조 내용 한번 잡고 가십시다. 섭실은 천리말을 알아보리 리 있으리.
자, 섭이라고 하는 건요, 땔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땔감이나 실어 나르는 말치고는요, 말이 너무 좋아요. 천리마. 한 번에 천리를 갈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말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천리마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능력이 맞지 않은 하찮은 일을 땔감이나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0년 역상에 속절없이 하늘도다. 어디서 살찐 쇠양만은 외용지용하나니. 자, 이때 살찐 이 쇠양만은요, 지금 시적화자는 자기 자신을 천리마에다가 빗댔거든요. 나는 능력이 혹은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렇게 섭이나 실은 것처럼 내 능력을, 내 재주를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찐 쇠양만은요, 살만 정말 이렇게 찌어가는 우리 이 무능력한 양반 계층을 비난한 표현으로서 이 쇠양마에다가 빗댄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4개의 이 의미를 모두 다 알아야 찾을 수가 있었겠죠?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요. 비육지탄.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해서 허송세월을 보낸다. 자, 비육지탄은 제가 여러분하고 최치원의 한시를 정리할 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한탄을 했던 사람이다. 비육지탄 기억하자 라고 했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리마를 알아봐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비육지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초요과시. 허풍을 떨며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자, 그러면 가진 것이 크게, 재주가 크게 별로 없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이렇게 허풍을 떨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요, 시적 화자와 유사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살찐 쇠양마가 외용지용 이러저러한 소리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인 이 사자성어다, 한자성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초요과시, 쇠양마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불식태산. 자, 굉장히 높고 큰 산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알아봐주지 못한다. 자,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맥수지탄이잖아요. 맥수지탄. 고국이 멸망함을 한탄한다. 보통 고려왕조가 멸망했을 때 그때 많이 드러나는 이 한자성어다라고 강조했었죠. 자, 정답은요. 맥수지탄 4번입니다. 16번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역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 유형의 어휘 문제가 늘 등장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휘의 뜻풀이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정답은 3번이요. 안다미로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고유어이거든요. 자, 뜻을 보시면은요.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시험 우리 6월달을 향해서 갈 때는요. 차분히 고유어, 그리고 한자어, 그리고 속담까지 다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보기는 훈민정음원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옛말의 국어 파트를 공부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이 옛말의 문법까지 정리를 해가면서 보셨던 글인데요. 자, 선지로 한번 가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 보기는 한 문장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보기는 한 문장이다. 볼까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한 문장 나왔고요.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즉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두 문장 나왔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매일매일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세 문장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린 거고요. 자, 2번 보시면은 2번의 실어는 한자에 말 그대로 싫다라는 의미가 쓰였느냐라는 걸 물어봤는데요. 정말 짐을 실었다라는 의미의 그 싫다가 아니고요. 능할 능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해석 다시 한번 볼게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요. 마침내 제 뜻을 실어서가 아니라 능하게 쉽게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하다라는 의미의 능할 능자가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자, 밑줄 친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있었죠?
자, 이때의 내는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훈민정음. 자, 이 28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세종대왕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자, 맞는 설명이죠. 마지막 보시면은요, 아와 아레아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아와 아레아는 발음이 다르죠. 아레아의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요,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 정답은요,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18번. 정주영이 유리창입니다. 정주영이 실제로 이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담아서 유리창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자, 이번에도 너무 반갑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주영이 유리창을 정리할 때 여러분한테 강조했었던 것. 유리창에 죽은 아이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빗댄 표현들이 있다. 첫 번째 강조했었던 것이 차고 슬픈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창문 앞에서 입김을 호호하고 불었을 때 거기에서 입김이 이렇게 서려지는 모습을 마치 양언 날개라고 빗댔는데, 양언 날개. 자, 우리 아이의 모습이, 자, 입김이요, 우리 아이의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 슬픈, 유리창에 어른거리는 차고 슬픈 것도 우리 아이, 내 아이고요. 그리고 양언 날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리킨다. 자, 그리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아이가, 자, 입김은 어때요? 이렇게 사그러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워서, 우리 아이가 사라지는 게 아쉬워서 다시 한번 호호 불고, 또 사그러질 것 같으면 또 열심히 지웠다가 호호 불고,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반복된 행위를 한다라고 했었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자, 이때의 새까만 밤은요, 호호하고 입김을 보면 뿌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밀려나가는 것 같이 보였다가, 자, 다시 입김이 이렇게 사그라들면요, 다시 한번 밤이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화자가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자, 눈물이 글썽글썽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 고인 눈물 때문에 별이 마치 물을 먹은 것 같아 보인다. 이때 물 먹은 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아이를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자,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외롭고요. 하지만 아이의 환영이라도 볼 수 있으니 황홀하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이때 너는 당연히 죽은 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산새라고 빗댔죠. 자, 이렇게 산새와 이 물 먹은 별, 양언 날개, 차고 슬픈 것, 네 가지가 모두 다 아이를 가리키기 때문에 분명히 밑줄 그어 놓고 이 중에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다른 것은 물어볼 것이다. 그대로 집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여기서도요,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 차고 슬픈 것, 그리고 물 먹은 별, 우리 아이 맞죠? 자, 그리고 너까지 모두 다 우리 아이인데요. 새까만 밤은 우리 아이와 상관이 없이 이 밤중에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입김으로 인해서 밤이 밀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정답은요, 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번. 19번. 보기의 지문은 설명문의 일종이다. 두갈식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논리적 전개에 가장 부합하게 배열한 것은 두갈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제문이 당연히 머리 쪽에 가장 첫 번째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에 너무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조금 얻어내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선지 잠깐 보면은요, 기역 혹은 니은으로 첫 구절이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요, 기역,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라고 시작을 해줬고요. 니은,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다. 자, 문장 자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준 것이 니은이었고요. 그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한 게 기역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핵심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려준 니은이 가장 처음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니은이 맨 처음으로 온 것 3번,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에서 니은 뒤에 이어지는 것을 한번 볼까요? 기역과 디귿이래요. 자, 어느 것이 그 뒤로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역,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고 한다. 어절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설명을 해주었고요. 디귿 보시면 띄어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어절에 대한 개념을 언급해준 기역이 당연히 가장 먼저 니은 다음으로 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요, 3번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보기의 설명이 활용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첫 구절 보시면은요.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백성들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유학자의 예로서 첫 번째 주희를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 또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정약용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시에서 쓰인 것은 바로 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눈다. 상위 개념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것. 우리가 이것 구분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리고 2번.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이다. 소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이다. 자, 빗대어줬죠?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요.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로 나왔죠? 네, 그러면 예시가 쓰였음을 쉽게 알 수가 있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곤충의 머리는 자 겹는 혼눈 그리고 감각기관과 입이 있대요. 가슴에는 두 쌍의 날개와 세 쌍의 다리. 배에는 자 끝에 생식기와 꼬리털이 있다. 곤충의 생김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해 주었잖아요. 묘사입니다. 자, 특히나 이 묘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가 있는데 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해 주었기 때문에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서술해 줬죠. 객관적 묘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서울시 시험을 보시고 나서 지역적인 문제들에서 조금은 좌절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혹은 복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었다면 이 부분, 이 문학작품, 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연습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것들인데 라고 하면서 즐겁게 푸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앞으로 남은 이 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를 준비하시기에는 자, 지금까지 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특히나 작품 정리, 문학 작품 정리 필기에 드렸던 그대로 꼼꼼하게 이어나가시고요. 여러분이 문제 푸는 능력을 더 발휘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동형 모의고사에서 함께 만나면서 합격을 향하는 그 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